60세가 넘어가면서 가장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하기 힘들고 전이와 재발이 흔한 유방암입니다. 5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대한민국 여성 4명 중 1명이 걸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 3가지만 명심하시면 유방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암세포가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유방암은 한국 여성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암인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암 중에서 발병률 1위입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서 50대, 60대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특히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발병률이 높은 점도 있지만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인데요. 통증도 없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서 이상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날 가슴에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진행이 된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처럼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고 전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게다가 우리 몸의 다른 장기와는 달리 감정적으로도 연결된 부위인데요. 여성분들에게 있어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방암 진단은 심리적인 충격도 상당합니다. 수술로 절제해야 할 경우 외형적인 변화는 물론 우울감이나 자신감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도 잘 생긴다는 점입니다. 다른 암들은 보통 70대 이후에 많이 생기지만 유방암은 40대부터 발병률이 확 올라서 50대, 60대에서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유독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유방암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생활 방식과 몸의 환경도 함께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고지방, 고칼로리 식습관입니다. 요즘은 기름진 음식, 튀김, 고기 위주의 식단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식단은 체지방을 늘리고 지방세포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유방암 세포가 이 호르몬을 먹고 자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암 환자의 약 7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몸에 이 호르몬이 많을수록 암세포가 생기고 자랄 확률도 올라가는 것이죠. 또한 빠른 척용과 늦은 폐경도 원인이 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영양 상태가 좋아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척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폐경도 예전보다 늦어졌습니다. 이 말은 곧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트로겐은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노출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유방암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입니다. 지금은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서 결혼도 늦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성은 임신과 출산, 수유를 하면서 유방세포가 일정 부분 보호를 받습니다. 젊은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하면 유방 조직이 성숙되면서 암 발생 가능성이 줄어드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보호 과정이 없으면 암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모유 수유를 안 하기 때문인데요. 과거엔 오랫동안 모유 수유를 하셨지만 요즘은 다양한 이유로 수유를 짧게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유 수유는 단순히 아이에게 좋은 걸 넘어서 엄마의 몸에도 유방암 위험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요한 과정을 건너뛰게 되면 암 예방 효과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자가 진단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암의 크기가 2에서 3cm 이상으로 많이 진행된 후에 알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유방암 자가 진단에서 멍울은 가장 흔하고 중요한 발견 신호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느낌의 혹이나 단단한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멍울이 만져지는 이유는 유방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덩어리를 형성하는 질환입니다. 즉 암세포가 뭉쳐서 어느 정도 커지면 손으로 만져질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은 딱딱하고 움직임이 적고 경계가 불분명한 멍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말랑말랑한 혹보다는 단단하고 아프지도 않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멍울이 유방암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년 여성이라면 호르몬 변화나 섬유선종,
무록 같은 양성 질환으로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만져졌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 평소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만져진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0대 이상 여성이라면 매달 생리가 끝난 후 3에서 5일 안에, 폐경 이후라면 매달 같은 날짜에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샤워할 때 거울 앞에서 또는 누운 상태에서 가슴, 겨드랑이, 쇄골 림프절을 눌러보는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가슴 모양의 비대칭인데요. 사실 여성의 유방은 원래 비대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과 달리 눈에 띄게 한쪽 모양이 변하거나 유독 한쪽만 부어 보인다면 유방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는데요. 가슴 조직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주변 조직을 밀거나 침범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안쪽부터 딱딱하게 굳거나 뭉치게 되고 심하면 가슴 전체의 형태가 바뀌고요. 또한 암세포가 피부 안쪽을 당기기 시작하면 모양이 쏠리거나 피부가 움푹 들어가 보이기도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치 속으로 잡아당기는 듯한 모습, 혹은 유두가 아래로 당겨지거나 한쪽이 몰려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암세포가 생기고 자라면 가슴의 통로를 자극하거나 손상시켜 분비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초기에 보내는 신호인데요. 한쪽 가슴에서만 나오는 경우, 맑은 물이 흐르거나 핏물 또는 갈색이 섞여 나오는 경우, 끈적하지 않고 묽은 형태일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멍울도 없고 통증도 없어서 자칫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그만큼 놓치면 늦어질 수 있는 중요한 증상이에요. 물론 양쪽에서 누를 때만 나오는 하얗거나 노란 분비물은 대개 호르몬 변화나 양성질환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암의 유일한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특히 폐경 후 증상이 생겼다면 더욱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가 진단 후 암을 발견한 사례도 많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외에도 평소에 자주 먹는 이것 때문에 유방암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제품과 고기류인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가공육 같은 고기류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고 칼로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평소 식생활이 지나치게 고지방, 고칼로리로 치우쳐져 있을 경우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하는데요. 그 핵심에는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유제품과 고기류는 동물성 지방이 많아서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우리 몸에서 지방 조직을 통해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결국 유방세포를 자극해서 암세포의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류는 지방이 적은 부위로 삶거나 굽는 방식으로 조리하시고요. 유제품은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식물성 대체 식품이나 발효 유제품, 예를 들어 무첨가 요거트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액상과당인데요. 액상과당은 이름 그대로 액체 형태의 단맛 성분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커피 음료 등 수많은 가공식품에 널리 들어가 있어요. 싸고 강한 단맛을 낼 수 있어서 식품업계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데요. 문제는 이 액상과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체내 염증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염증은 암세포가 자라기 쉽게 되는데요. 특히 유방암 같은 호르몬 관련된 암의 경우 체지방이 늘고 인슐린 조절이 깨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과잉으로 분비되기 쉽습니다. 결국 유방세포를 자극해 암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되고요. 또한 액상과당이 비만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비만 자체가 암의 위험 요인인데 달콤한 음료 몇 잔이 나도 모르게 이런 위험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암물질도 정말 안 좋은데요. 우리 식탁엔 생각보다 많은 발암물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고기, 튀김류, 인스턴트 식품인데요. 고기를 너무 센 불에 구우면 탄 부분, 감자튀김과 같은 고온에서 튀긴 음식에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나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암을 유발하게 만드는데요. 특히 우리 몸이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과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유해 물질 하나에도 몸이 회복하지 못하고 병이 쉽게 자랍니다. 그러니 음료는 물이나 직접 만든 과일차로, 간식은 견과류나 과일로,
구이 대신 찜이나 삶은 조리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암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반대로 먹기만 하면 암세포가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음식도 있습니다. 먼저 채소인데요. 채소는 그 자체로 자연이 준 최고의 약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당근, 토마토 같은 채소들에는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 항산화 성분은 세포가 늙거나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라는 건 결국 정상세포가 손상되고 돌연변이가 생겨 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은 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채소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의 에스트로겐 수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흔들리는데 식이섬유는 장을 통해 불필요한 호르몬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서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그 다음 커피인데요. 많은 분들이 커피가 건강에 안 좋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커피, 특히 설탕이나 크림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 아메리카노는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세포 속 염증을 줄이고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카페인은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억제하고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추는 작용에도 좋은데요. 하루 두세 잔 마시는 사람이 유방암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암에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은 조절이 필요하지만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아메리카노는 암 예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유방암은 초기 예방과 작은 생활 습관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고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습관처럼 커피에 타서 마시면 당뇨병 개선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뚝 떨어뜨려주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이렇게 커피는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커피가 몸에 안 좋다라고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커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카페인이죠. 카페인은 피로를 줄여주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이때 적당량의 커피 섭취가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에 걸릴 위험이 6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듣는 폴리페놀이나 클로로겐산 같은 성분들이 몸속 활성산소를 줄여줘서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줘요. 쉽게 말해 몸이 녹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3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나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식후 나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커피 한 잔이 도움이 되는데요. 커피가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이 공복에 너무 진한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요즘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질환이 흔한데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자주 먹는 분들 혹은 운동량이 부족한 분들이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높아요. 그런데 하루에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지방간 위험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이 간세포에 쌓이는 지방을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커피는 좋은 효능들이 많지만 마실 때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가 망가지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데요. 바로 카페인 중독에 빠진 경우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고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습관처럼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커피를 안 마시면 이상하게 피곤하다, 머리가 무겁다 이런 느낌이 드신 적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카페인 의존증이 생긴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심장이 두근거리는 현상인데요. 커피를 한두 잔만 마셔도 가슴이 쿵쿵 뛰거나 손이 떨리는 느낌이 든다면 카페인이 신경을 너무 흥분시킨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심장이 약하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기분 좋게 마셨는데 어느 순간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아요. 나는 커피를 마셔도 밤에 잘 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후 늦게 마시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다음날 아침에 또 피곤해서 커피를 찾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점점 카페인 의존증이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커피를 마시는 분들 중에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경험했던 경우도 많으시죠.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공복에 마시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거나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이유 중 하나가 피곤함을 없애려고 드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각성 효과로 머리가 맑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이 카페인에 익숙해지면서 더 많은 양을 원하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커피를 안 마시면 이상하게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거나 심지어 두통까지 생겨요. 이게 바로 카페인 금단 증상인데요. 즉, 우리 몸이 커피를 안 마시면 하루 종일 의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증상 말고도 골다공증으로 뼈 건강이 걱정이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커피 속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데 커피를 많이 마시면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 우유나 칼슘 보충제를 따로 챙겨 먹지 않는다면 커피를 줄이는 것이 뼈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는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400mg 이하로 권장하고 있어요. 시중에 원두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약 126mg 정도이니까 하루에 2-3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조심하는 게 좋겠죠. 특히 믹스커피도 카페인이 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잔 마시다 보면 어느새 권장량을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커피를 즐기되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커피를 되도록이면 블랙으로 마시는 습관이 좋아요. 믹스커피나 설탕, 크림, 프림이 들어간 커피는 맛은 좋지만 당분과 지방이 많아서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중년 남성의 경우 믹스커피를 자주 마시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는 가능하면 설탕과 프림을 빼고 블랙으로 마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아요. 처음에는 씁쓸할 수 있지만 점점 원두 본연의 향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커피 맛이 더 깊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경우는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에너지를 주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기상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이 호르몬 분비가 방해를 받아서 오히려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아요. 그리고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속도 쓰리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해요.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빈속에 마시면 위에 자극이 가서 속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시거나 간단한 요기를 하고 1-2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외에도 커피에 타서 마시면 당뇨병 개선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뚝 떨어뜨려주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계피입니다.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를 커피에 타서 마시면 색다른 맛은 물론 건강도 챙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믹스커피처럼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혈당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계피를 타서 마시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성분이 있어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커피에 설탕을 빼고 대신 계피가루를 조금 넣어보세요. 단맛도 나면서 혈당이 덜 올라가니까 건강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손발이 차거나 혈압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좋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을 잘 돌게 해서 피로감도 줄여주고 몸도 더 가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오래전부터 커피에 계피를 넣어 마시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만큼 몸에 좋은 효과를 많이 느꼈기 때문이겠죠. 드실 때는 커피 한 잔에 계피가루를 한 꼬집 정도 넣어 섞어 마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계피 스틱을 한 개 넣어서 우려 마셔도 좋아요. 믹스 커피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커피보다는 블랙커피나 아메리카노에 계피를 넣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궁합이 잘 맞는 조합인데요.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맛이 더해지면서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어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습관인데요. 먼저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한의학에서도 예로부터 혈액순환을 돕고 몸속 냉기를 없애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커피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도 있기 때문에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속이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생강을 넣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픈 이유가 결국 염증 때문인데요.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이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자주 뻐근하거나 근육통이 있는 분들이 꾸준히 섭취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커피 자체에도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 생강까지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생강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커피 한 잔에 생강가루나 생강청 한 스푼을 넣어 마시면 되고요. 더 진한 양을 원하시면 생강을 직접 얇게 썰어서 커피에 넣어 5분 정도 우려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음식은 바로 버섯인데요. 최근 유럽에서는 버섯 가루를 넣은 커피 제품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특히 차가버섯을 넣은 커피는 몇 년 전부터 주목받는 식품 중 하나이기도 해요. 버섯 커피가 좋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면역력 강화 효과인데요.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감기나 잔병 치레가 많아지잖아요. 이럴 때 버섯을 자주 섭취하면 우리 몸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감기 예방은 물론이고 몸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또한 버섯은 항산화 작용을 도와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 속에도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성분이 많은데 버섯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셀레늄 같은 항산화 물질이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몸속 찌꺼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은 물론이고 피로감도 덜 느끼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지버섯이나 차가버섯 가루를 블랙커피에 한 꼬집 정도 넣어 섞어 마시는 것도 좋고 말린 버섯을 끓여서 진하게 우린 물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를 커피에 타서 마시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몇 번 마시다 보면 풍미도 좋아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